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13강에서는 강수과정하고 악기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기의 마지막을 장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14강부터는 이제 해양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으로 해수의 화학적 성질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면요, 또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염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우선은 염류와 염분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염류는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의 집합체고요. 염분은 해수 1kg에 녹아있는 무기염류의 총량을 g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는 해수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녹아져 있는 물질의 집합체 자체를 염류라고 한다면 그 양을 표현한 것을 염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염분은 보통 해수 1kg에 녹아있는 양을 g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천분율인 퍼밀로 표현을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 염분을 측정하는 거는 예전에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시도를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의 방법들은 너무 비과학적인 거예요. 지금 봤더니 오차가 너무 크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그나마 과학적이다라고 받아들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 하나를 오늘날에도 쓰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일단 크누센 측정법이고요. 아래 거는 전기 전도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선 크누센 측정법을 이용하면요. 전체 염류의 양을 재는 게 아니에요. 뭘 이용했냐면 염소 이온의 농도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 일단은 염소 이온의 농도는 그 해수의 염분의 양에 따라서 값은 변해요. 그러나 우리가 곧 뒤에서 살펴보게 될 뭐가 있죠? 네,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 이온은 항상 바닷물이라고 하면 일정한 비율의 농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 전체 염분에서 염소가 갖고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소 이온의 농도를 알면 어차피 얘는 바닷물 속에서 전체 염류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는 게 정해져 있으니 그거를 역으로 환산하면 전체 염류의 양도 추정이 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정한 게 바로 크누센 측정법입니다. 염소 이온의 농도를 이용한 거고요. 결국에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거를 이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좋은 방법들이 있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다는 건데 뭐 여기 있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개념은 염소량에다가 일정 비율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서 염분 전체를 추정했다라는 거고요. 자, 전기 전도도가 바로 오늘날에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전기 전도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거는요. 그냥 정의만 읊어보면요. 1kg의 용액 속에 염화칼륨 32.4356g이 녹아있는 염화칼륨 용액과 1기압 15도씨에서 전기 전도도의 비가 1.0이 되는 바닷물을 35psu로 정의합니다. 자, 몰라도 돼요. 다만 전기 전도도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전기 전도도하고 염분하고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전기 전도도만 측정하면 염분의 양이 딱 나온다라고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퍼밀이라는 단위를 쓰지 않고요. PSU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 PSU라는 단위 어디 있어요? 네, 바로 이 측정법 이름 딴 거예요. 아주 새로운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 즉 지구과학 1을 배우는 수준에서는요. 퍼밀로 쓰나 PS로 쓰나 값이 같다라고 봐도 사실은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요.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자들 같은 경우에 아주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는요. 퍼밀과 PSU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동일하게 생각하고 뭐 계산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염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 저희가 평균적인 염분을 구해봤어요. 전 세계의 바닷물을 이용해가지고 학자들이 구했더니 약 35psu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수 1kg을 채취해서 물을 증발시키면요.
염류가 35g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염분이 34.4g이니까 사실은 얘는 네, 염분이 34.4psu인 경우에 네, 값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온들에 대해서 이제 값들을 다 그람으로 다 표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가장 주된 예, 염류를 나타내고 있는 녀석은 누구죠? 염소입니다. 염소. 얘 양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나트륨. 최근에는 소디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하게 그대로 쓰면 나트륨 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뭐 황산, 그 다음에 마그네슘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에는 염소하고 나트륨이 제일 많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있는 숫자들 질량 값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하지만 염분비 일정 법칙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각의 이온들은 일정한 비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평균 염분이 35psu를 계산한다면 34.4하고 35라는 어떤 비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 나트륨 구하면요 10.556 이거는 x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34.4 대 35는 10.556 대 x 이렇게 하면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런 데도 써먹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염류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자, 기본적으로 강물에도 염류가 있어요, 여러분. 짠맛이 안 나서 그렇지? 네, 강물에도 염류가 있습니다. 물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염류는 어디서 왔느냐? 네, 암석의 풍화에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암석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띄워보면요. 굉장히 복잡하죠? 자, 여기 있는 화학식들, 관계식들은요. 화학 반응식은 참고입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다만 알아야 될 거 뭐냐? 자, 방해석, 사장석, 정작석, 석고등이 풍화가 되면 뭐가 나오느냐? 칼슘, 탄산, 나트륨, 그 다음에 여기가 실리카, 칼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강물 안에 녹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물에서는 누가 제일 많느냐? 네, 바로 탄산의 이온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 이온, 그 다음에 실리카, 황산, 염소, 나트륨 뭐 이런 순으로 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바다에 대해서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해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해수에 많이 들어있는 순서대로 표시를 해보면요. 강물에 있는 순서하고는 다르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해수에는 누가 많아요? 앞에서 봤죠? 염화이온과 네, 나트륨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았던 탄산은 네,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강물에서 꽤 많았던 2등이었던 칼슘도 상당히 뒤로 처지게 됐죠.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 자, 요 Cl-하고 Na+가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갔죠? 얘를 기준으로, 즉 황산이온을 기준으로 해보면요. 황산이온보다 많아졌다는 거는 결국 뭐죠? 이 두 이온은 증가했다는 거예요. 즉 어디선가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탄산, 칼슘, 실리카는요. 황산보다 줄었고요. 심지어 순위에서 벗어난 애들도 있죠.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입장 보겠습니다. 자, 칼슘, 탄산, 실리카는 왜 줄었을까? 자, 어디로 갔냐면요. 바로 침전과 생물체 흡수를 통해서 소멸이 됐어요. 우선 침전은요. 암석을 만든 거예요. 다른 말로 광물을 만든 거죠. 방해석 혹은 석회암을 만든 건데 얘네들의 성분은 뭐죠? CaCO3입니다. 뭐죠?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만나면 CaCO3를 만들 수 있고 만나서 가라앉아서 침전 반응. 결국 얘가 뭐예요? 방해석 혹은 석회암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계속적으로 반응이 발생하면 칼슘과 탄산 이온의 양은 줄어들게 돼 있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줄었어요. 자, 그 다음에 침전만 일어난 게 아니라 생물체가 또 흡수하기도 해요. 자, 생물체는 어떻게 흡수를 하냐면 산호나 조개 껍질이나 뭐 유공충 같은 애들은요. 칼슘과 탄산 이온을 흡수해요. 자, 그런데 실리카는요. 퇴적물, 퇴적암을 만들 때 교결 물질로 소모가 됐고요. 다음에 돌만류 같은 애들은 바로 실리카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침전 반응과 생물체 흡수 과정을 통해서 칼슘, 탄산, 실리카가 점점점 줄어든 거예요. 강물 안에 있던 양들이. 그래서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였어요? 늘어난 애가 있었죠. 바로 염소 이온과 나트륨 이온인데 일단 여기서는 염소 이온만 갖고 물어볼게요. 왜냐면 염소 이온이 가장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등이잖아요. 자, 염소 이온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여기서 옵니다. 멘틀 상부에는요. 염소 이온,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질소, 물 등이 있어요. 화산이나 열수공을 통해서 해수에 녹아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저 화산 분출을 통해서 유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결론. 육지에서는요, 암석의 풍화, 결국 그걸 통해서 염이 들어가요. 강물로. 혹은 해저 화산을 통해서 또 염소 이온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바다로 갑니다. 근데 바다에 있던 애들은 어떻게 되죠? 암석, 침전을 통해 암석을 형성하거나 생물체에 흡수를 당하면서 다시 육지로 돌아가는 셈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염류들은요, 이 반복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걸쳐서 지금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과 소멸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바다에서는 웬만해서 염류의 양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열수공 그냥 사진이고요.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염분비 일정의 법칙 한번 얘기해 보죠. 이게 아까도 앞에서도 계속 나왔는데,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염분의 총량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 성분 간에 뭐가 같아요? 비율은 바뀌지 않는다. 비율. 자, 비율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바로 체류 시간과 혼합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용합니다. 자, 체류 시간은 뭐냐면 염류가 해수에 머무르는 시간이에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염류가 어떤 공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걔가 소멸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요? 염류의 총량을 단위 시간당 유입된 양으로 나눠줍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체류 시간을 구할 수 있는데 가장 단순한 형태로 근사값으로 구해보는 거예요. 염류의 총량을 단위 시간당 유입된 양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혼합 시간은요. 해수가 골고루 섞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정의를 통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본 거죠. 자, 뭐 대표적인 6가지 무기 염류의 체류 시간은요. 얼마가 되냐면요. 100만 년이 넘습니다. 염소 이온은요. 무려 3억 년이 넘고요. 나트륨 이온도 2억 년. 제일 짧다고 볼 수 있는 칼슘 이온도 100만 년이 돼요. 그러니까 최소 100만 년 이상이라는 얘기죠. 근데 해수의 혼합 시간을 골고루 섞이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해봤더니 약 1000년. 길어야 몇천 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길어요? 체류 시간이 훨씬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충분히 체류하고 있으면요. 이미 체류 시간의 반도 아니고요. 한참 전에 완벽하게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바닷물을 뜨든 그 비율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류 시간이 혼합 시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단,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요. 강물이 유입되는 연안에서는 성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물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니까 이 강물도 사실은 완벽한 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물 자체에 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바닷속에서 하는 것처럼 어디에서 뜨든지 간에 염분비가 일정하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새로운 염들이 들어오니까. 자,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염류 체류 시간 어떻게 구한다고요? 해수의 총 염류량을 단위 시간당 유입량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럼 단위 시간 유입량을 어떻게 구해요? 유입순에 포함된 염류의 양에서 연간 유입량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요게 여기 날아가니까 1년간 질량으로 단위 시간당 총 유입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해볼게요. 해수의 총 염류량이 5 곱하기 10의 22승 g이에요. 여기 지금. 그 다음에 단위 시간 유입량이 2.5 곱하기 10의 15승 g/이어일 때 체류 시간은 나누면 되죠, 그냥. 요거를 제가 밑줄 끈 얘로 나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10의 7승이죠. 단위는요? 2여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죠. 자, 그런데 해수의 혼합 시간은요. 어떤 영역의 부피를요. 인플럭스로 나눠요. 인플럭스라는 거는 1년에 따른 어떤 부피, 요 단위를 씁니다. 근데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거를 자세히 알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해수의 혼합 시간은 이렇게 구합니다. 부피가 있고 인플럭스 나왔을 때 나눠요. 그냥 숫자 나누면 되죠. 그렇게 줬어요. 약 3783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염류의 체류 시간이 해수의 혼합 시간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골고루 잘 섞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표층의 염분 분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나중에 심층 순환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표층 염분 분포의 특징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로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열대 지역, 즉
적도 부근보다 중위도 지역이 좀 더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적도 부근 여기인데 중위도 지역 이만큼, 중위도 지역 이만큼, 적도보다 살짝 높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 극지방, 극지방의 염분이 다른 지방의 염분보다 낮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양의 중심 부분 여기 체크한 데 볼까요? 요런 데가 가장자리 주변보다 염분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 특징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함께 연결을 시켜볼게요. 그러니까 왜 중위도 지역이 더 높으냐? 그렇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극지방의 염분은 왜 더 낮냐? 그렇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우선 염분에 영향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염분이라고 하니까 물이 증발을 많이 하면 없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뭘 고려를 하지 않냐면 강수량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발량만 생각을 하니까 아, 온도가 높으면 증발량 높으니까 당연히 염분이 높을 것이야 라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증발량은 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지만 강수량은 물의 양을 늘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둘의 상관관계를 같이 봐야 돼요. 자, 보시면 빨간색이 증발량, 네, 파란색이 강수량인데요. 적도지방은 어째요? 적도지방은 당연히 증발량이 그렇게 적지 않아요. 물론 약간 줄어드는 경우도 있죠. 이건 이제 적도지방이 날씨가 많이 흐려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구름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그거를 무시하더라도 증발량이 중위도보다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가 작아요? 강수량이 뭐가 크냐면 강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증발량도 많기는 한데 강수량이 워낙 많으니까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어때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강수량이 워낙 많으니까. 자, 반대로 중위도는 어떻게 되죠? 중위도는요, 비가 거의 안 오는, 네, 가뭄이 드는 건조한 지방입니다. 대기 대순환상에서, 네, 고압지대이기 때문에 고기압지대,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증발량 자체는 어쩌면 적도지방보다 비슷하거나 적은데, 문제는 뭐예요? 강수량이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 증발량 빼기 강수량의 값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고위도는요, 증발량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관관계를 부등호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가 제일 염분이 높으냐?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가장 큰, 네, 중위도 지방의 염분이 가장 높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뭐 참고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 뭐냐면 표층 염분의 값하고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하고 상관관계를 표현한 거예요. 보시면 저위도하고 거의 한 40도, 한 50도 부근까지는 굉장히 일치하죠. 그런데 고위도에서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요. 극지방에서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더 염분을 결정하는 큰 요소가 아니고요. 빙하의 영향이 더 큽니다. 하지만 극지방이 아닌 중위도하고 저위도는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까 나왔던 특징이 왜 극지방, 즉 고위도, 뭐 완전히 고위도라고 하면 극지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극지방은 왜 염분이 낮을까? 자, 이유는 결빙 및 해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결빙은 얼음이 어는 것, 해빙은 얼음이 녹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결빙과 해빙 과정은요,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결빙이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죠. 천천히 얼음이 얼어요. 그러면 얼음이 어는 가운데 그 안에 또 염분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얼음 자체가 거의 순수한 물에 가깝게끔 얼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빠르게 결빙이 일어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염분 자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옵니다. 자, 그럼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상황 안에서는 어떻게 결빙이 일어나요? 네, 결빙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빙이 발생하면 염분이 많이 빠져나온 그런 얼음이 형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얼음은 결국에는 고체가 빠져나갔으니까 결과적으로 물만 빠져나간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수에 염분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위도에 염분이 올라갑니다. 그 순간. 그런데 염분이 올라가면요. 이것이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밀도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염분이 올라가니까 밀도가 커졌어요. 그럼 커지면 무거워졌죠. 그러니까 표층이 있지 못해요. 그래서 얘가
가라앉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결빙에 의해서 형성된 고밀도 해수는 침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표층의 염분은 결빙되기 전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또 변해요. 왜냐하면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가 반복을 하니까 아무리 극지방이라도. 그래서 날씨가 조금 따뜻해져서 해빙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천천히 얼었기 때문에 얼음 자체는 뭐죠? 염분이 만약 빠져나갔으니까 거의 담수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빙이 발생하면 염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염분이 낮았어요. 그러면 얘는 밀도가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가라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층 입장에서는요, 염분이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결빙과 해빙이 반복이 되면요, 결국에는 전체적인 염분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되는 가운데 변화량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값에 수렴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극지방에서 보는 그 염분의 양은 이미 수렴한 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은 대륙의 주변부, 즉 해양으로 치면은 대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해양의 대양의 중간보다 염분이 낮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예요? 담수의 유입. 이건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천수의 유입이 지중해가 거의 없어요. 지리적으로 볼 때.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염분이 높습니다. 반대로 큰 강과 이어진 해역에서는 염분이 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해류가 또 있어요. 자, 해류는 뭐냐면 서안 경계류가 흐르는 지역이 동안 경계류가 흐르는 지역보다 염분이 높아요. 자, 이때 서안 경계류, 동안 경계류에 대해서 자세히는 지구각 2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박스를 제가 그렸는데 이 전체가 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쪽 보통 이쪽이 그림을 그리면 방위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이 되겠죠? 자, 서쪽을 따라서 위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올라가는, 즉 등위도선하고 약간 수직에 가깝게, 꼭 수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로질러 가면서 서쪽의 연안에 붙어가는 거를 서안 경계류라고 하고요. 동안 경계류는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데 고위도에서 얘가 동안 경계류입니다. 그래서 서안 경계류는요, 어떻게 해요? 염분이 높아요. 왜냐? 서안 경계류는 여기 저위도에서 올라왔죠? 동안 경계류는 고위도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방금 했죠? 어떻게 해요? 극지방에 한류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동안 경계류는요. 그러니까 염분이 낮은 물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안 경계류가 흐르는 지역이 동안 경계류가 흐르는 지역보다 염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분포를 보시면 넣어라. 자, 이렇게 되죠. 보시면 어떻게 돼요? 동안 경계류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서안 경계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더 낮아요? 동안 경계류 쪽이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바다에서 뚜렷하진 않지만 이런 경향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변의 염분 분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대표적으로 나타난 건데 2월과 8월입니다. 자, 2월, 8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특징. 자, 계절에 따라서는 어때요? 여름이 겨울철보다 염분이 낮아요. 자, 이유는 비가 언제 오냐면 우리나라는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는 날씨죠. 그래서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염분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황해하고 동해를 비교해보면요. 누가 더 염분이 낮냐면 황해가 염분이 더 낮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거의 30 초반인 것과 지금 30 중반인 것 차이가 나죠? 자, 왜 그러냐면 황해는요, 중국에 있는 아주 큰 강이 있는데 북쪽에 황하강, 약간 남쪽에 양자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량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담수가 유입됨에 따라서 황해의 염분이 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8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부분, 이 등염분선을 보면요. 제주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등염분선이 이렇게 제주도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황하강, 양자강의 영향을 받은 거죠. 왜 이게 8월에 주로 뚜렷하냐면 중국도 여름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8월에 황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사실은 중국의 영향을 받는 거에 또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도에 날아나지 않고요. 해안선에 날아야 해요.
이것도 중국의 담수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고요. 사실 이런 것 가지고 질문이 나오면요. 사실은 그래프 보고 혹은 그림 보고 해석만 잘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온도하고 물의 밀도 관계를 조금 확인해 볼 건데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호수나 바다에서 얼음이 오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물은 좀 특이한 녀석이죠. 물은 0도씨가 아니라 4도씨에서 최대 밀도에 도달을 해요. 자,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20도에서 4도씨까지 지금 이 그림처럼 A, B, C가 있는데 이렇게 내려간다고 치면 물 분자의 운동이 점점 둔해져요. 그러니까 물 분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줄죠. 그러니까 훨씬 더 같은 공간에 대해서 물 분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밀도가 커져요. 자, 근데 4도씨보다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얼음 결정을 만들기 위해서 물 분자가 다시 정렬을 하기 시작해서 부피가 커져요. 그러니까 같은 부피 내에서의 입자의 수가 주니까 밀도가 감소합니다. 이게 이제 물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보죠. 자, 염분이 0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최대 밀도의 온도가 4도였고요. 어느 점이 0도였어요. 그죠? 최대 밀도의 온도가 더 높아요. 어느 점보다. 자, 그런데 이제 염분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4.7 퍼밀, 이제 PSU를 쓰니까 PSU라고 할게요. 24.7 PSU에서 비로소 최대 밀도의 온도하고 어느 점의 온도가 똑같아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거보다 염분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최대 밀도의 온도선을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추정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4.7 PSU보다 염분이 큰 지역에서는 어느 점이 최대 밀도의 온도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최대 밀도의 온도의 감소량이 어느 점 내림의 그 온도의 감소량보다 크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의 어떤 변수를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염분이 35 PSU인 해수, 일반적인 바다죠. 평균적인 값. 이 녀석은 온도가 감소해서 얼 때까지 어때요? 점진적으로 밀도가 커집니다. 자, 반면에 염분이 0인 경우 어떻게 되죠? 최대 밀도의 온도가 4도니까 0도씨 얼 때까지 계속해서 밀도가 커지는 게 아니라 커지다 감소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일반적인 바닷물은 어때요? 네, 0도씨, 어느 점의 온도가 최대 밀도의 온도보다 높다 보니까 결국에는 얼 때까지 밀도가 계속해서 커진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호수의 물이 표층부터 어는 이유를 설명해 보죠. 실제로 호수의 물은 표층부터 얼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얼음 낚시 같은 거 가능하잖아요. 표층에만 얼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살짝 깨면 밑에는 물이에요. 자, 이유가 뭐냐? 네, 너무 당연하죠, 이거는. 왜냐하면 4도씨면 밀도가 커져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4도씨가 된 물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상대적으로 3도, 2도, 1도의 물은요, 4도의 물보다 가벼워지니까 오히려 위로 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0도씨에 해당되는 물이 네, 표층에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층부터 물이 얼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왜 얘기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염분이 35 PSU인 해수. 자, 보세요. 표층에 얼음이 얼려면요. 해양 전체가 얼어야 될 것만 같죠. 왜? 아까 앞에서 그래프 봤잖아요. 이 염분을 갖고 있을 때는 누가 더 높다? 온도가? 자, 다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다시 거꾸로 가서 보여줄게요. 자, 이때 누가 높아요? 어느 점의 온도가 최대 밀도의 온도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올 때까지 밀도가 계속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값이 0도에서 어는 건 아니지만 얼음이 얼기 전까지 계속해서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이 얼기 직전의 물이 그 전의 물에 비해서 가장 무거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가장 해저 밑으로 깔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표층이 얼려면요. 해양 전체가 얼어야 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해보면 실제로는 어디서부터 얼음이 오냐면 표층부터 얼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죠, 두 개가. 왜 이게 원리적으로 얘기한 것과 현상이 안 맞느냐라는 거예요. 자, 답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염분 약층입니다. 자, 이게 결빙과 해빙이 반복되면 아까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표층수는 염분이 작아진다 그랬죠? 근데 그 과정 안에서 표층에서 무거워진 해수가 지하로 내려가요. 즉, 깊은 바다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층은 염분이 작고요. 깊은 곳의 해수는 염분이 커요. 그러니까 염분이 큰 게 무겁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염분 약층이 존재합니다. 염분이 급격하게 변하는. 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여기서 온도 변화에 의해서 냉각을 받아 무거워지더라도요. 어떻게 되죠? 네. 이미 염분양측에 의해서 무거운 해수들은 밑에 가라앉아 있는데 온도가 이 정도 변해가지고 무거워져 봤자 이 염분약층에 있는 하층까지 내려갈 만큼 무거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 전체 해양 스케일을 보면은 깊이가 굉장히 수심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결국에는 표층에 계속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침강이 어려운 상태, 이 상태, 깊은 곳에서는 염분이 상대적으로 크고 지속적 침강이 어려운 상태,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한 가지가 더 덧붙였는데 침강하는 해수는 수압이 증가하니까 단열 압축을 받는 거죠. 단열 수축, 즉 그래서 승온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이 승온에 의해서 결국에는 승온하면 가벼워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무거워져서 침강하는 게 또 방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 전체의 결빙이 나타나지 않고요. 결국에는 표층부터 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그 공기하고 맞닿아 있는 그 면에서부터 무조건 언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거기에 가깝게끔 위치부터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염분 약층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용존기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용존기체는 해수에 용해되어 있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용존산소는 물속에서 존재하는 산소 분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물 분자 속에 들어있는 산소는 용존산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존재하는 산소 분자, 요겁니다. 물 분자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게 바로 용존산소입니다. 물 분자 안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해수에서 기체 용해대에 미칠 수 있는 물리량 뭐냐? 수압이 클수록 염분이 작을수록 수온이 낮을수록 증가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프레시워터가 있고 시워터가 있죠? 이거 뭔 차이예요? 네, 순수한 물하고 바닷물, 염분이 다르죠, 염분. 염분이 큰 게 시워터인데, 보시면 누가 높아요? 네, 프레시워터가 높아요. 그러니까 염분이 작을수록 용해도가 크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압이 크다는 거는 압력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더 많이 녹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염분이 작으면요. 이게 뭐 적합한 비유는 아닌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염분이 작다는 거는 어떤 물속 안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 자체가 적죠. 그러니까 뭔가를 더 녹일 수 있다라고 봐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압이 클수록 염분이 작을수록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는 증가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극지방의 해수는 어때요? 열대지방의 해수보다 염분은 일단 작았죠? 그리고 수온도 낮아요. 그러니까 용존 기체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수심에 따라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변하느냐? 자, 우선 표층을 볼게요. 표층은 산소는 일단 양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기에서 공급이 되고요. 해양식물이 보통 표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광합성이 활발하죠? 그러니까 농도가 높고요.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대기에서 공급은 되긴 하는데 광합성할 때가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낮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표층이라고 하면 그거보다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산화탄소는 증가하고 산소는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이런 형태인데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수심이 증가하면 광합성이 일어나는 층 아래는 생물이 호흡하고 생물이 사체하는데 산소가 소모가 돼요. 실제로 어느 정도 깊이에 들어가면요. 햇빛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광합성을 하는 생물 자체가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는 생물 사체를 분해하거나 생물이 호흡하니까 산소 소모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심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생물 자체가 줄어든단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산소가 풍부한 극지방 해수가 무거워서 굉장히 깊은 바다를 깔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때 산소의 농도가 조금은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는 왜 증가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심이 깊어질수록 광합성량을 줄고요. 수온도 낮아지고 수압이 높아지니까 용해도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증가합니다. 자, 근데 이때 이 그래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양. 자,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 중에 누가 더 양이 많느냐? 자, 이거는 쉽죠. 왜? 누가 보더라도 이산화탄소하고 산소하고 비교해보면요. 누가 더 많아요? 오른쪽에 있는 산소가 더 많아요. 네, 맞나요? 틀렸죠. 자, 왜 그러냐? 산소의 양은 위에 써 있고요. 이산화탄소량은 아래에 써 있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량은요, 여기 가장 아래쪽으로 가도 44죠. 근데 용존산소량은요, 6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낚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한꺼번에 같이 그려서 경향을 보기 위해서 한 거지, 양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거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해수의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